자, 여러분 오늘은 부교재 6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11월 모의고사 중에 경제지문입니다. 국제무역론인데요. 이 지문을 볼 때 제일 먼저 단락을 나누는 게 낫겠죠. 자, 첫 번째 단락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문단의 내용이 좀 기네요. 다른 지문에 비해서. 전체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단락에 나와 있는 지시어라든지 접속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단락에 이러한이라는 지시어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이러한이라는 거 앞에 있는 문장을 이어받는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한편이라는 걸 통해서 내용을 전환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이나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특별한 지시어나 접속어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일단 무역에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질문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나 봅시다. 무역에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이론에서는 비교 우이론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 고전 무역 이론이래요.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쉽게 말하면 대답이 되잖아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고전적 무역 이론인 비교 우이론에서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로 인해서 무역이 발생한다라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비교 우이론에서의 대답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을 특화라고 한대요. 특화라고 해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 이 특화된 것을 이러한 자원이나 상품을 수출하게 되고 만약에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대요. 따라서 이제 인과일 텐데,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이 이론 이제 비교 우이론이지요. 비교 우이론에서는 무역에 발생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기를, 그 이유를 정리를 해줬죠. 무역을 통해서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았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 그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접속어 보니까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고전 무역 이론 중에서 비교 우이론의 설명이었잖아요. 비교 우이론 입장에서 어떤 의였다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건 그 또 다른 그 반대되는 얘기니까, 이러한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의잖아요. 설명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오늘날 무역 양상을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에는 무역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입장에서? 비교 우이론 입장에서. 그것의 의는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동일한 산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산업에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동일 산업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한계점을 설명해 줬고, 그리고 비교 우위론 입장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 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에 집중하는 걸 특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출을 하고 보유하지 못했어, 없으면 수입을 하더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비교 우위론이라는 거고, 그래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가진 상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거는 다른 산업끼리의 무역은 설명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산업일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신무역 이론에서는 그랬으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고전적 무역 이론 중에서 비교 우위론을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신무역 이론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신무역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고전무역이라고 하는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신무역이라는 입장에서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무역 양상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무역 양상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위에서 그랬잖아요. 동일한 다른 산업의 무역은 설명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산업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 거로 보아서 산업 내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산업 내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산업 내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신무역 이론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 이론이 지금 두 개가 나와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고전적 무역 이론 중에서의 비교 우위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신무역 이론이 나왔죠. 자, 이제 이 이론에서는 만약 두 국가 간에 각각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요. 아까 이제 이런 양상을 설명한다 했을 때 산업 내 무역에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서 신무역 이론이 나타난 거라고 했는데, 이 신무역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신무역 이론의 특징은 첫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 있대요. 두 번째,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형성돼 있대요. 그러면 신무역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 규모의 경제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락에서, 2번 단락에서는 아마도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다음 단락은 규모의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3번의 세 번째 단락을 보니까 한편 규모의 경제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규모 경제는 신무역 이론에서 핵심적인 단어로 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신무역 이론에서의 핵심적 그 내용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단락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때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자, 특징이네요. 자, 특징 첫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은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대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대요. 말이 좋아서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는 것이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업을 만들지만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는 엔드니까 또 다른 특징이 또 있는 거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더라. 그렇죠.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을 다시 특징을 정리해봐요. 첫 번째,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있다.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두 번째,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세 번째,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그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어 그랬어요. 예를 들어는 예시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인과죠. 독점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가격 결정을 하네요. 독점이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기업인데 하지만이라고 하는 건 또 한계 아닐까요? 하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경쟁 기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체성이 있다. 대체성이 있다는 건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물건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 그거를 갈아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배력이 불완전하다. 이게 이제 포인트이지요. 그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것,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한계점은 뭐냐면 경쟁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체성이 있어서 시장 지배력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산업 내 무역을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산업 내 무역을 설명을 했는데 그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할 때 뭘 썼냐면 신무역 이론을 썼죠. 신무역 이론에 두 가지가 있었죠. 독점적 경쟁 시장과 규모의 경제인데 여기서는 뭘 설명했어요? 첫 번째 거 그렇지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했어요. 특징이 아까 몇 개 있었죠?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두 번째,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세 번째,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럼 한계는 뭐가 있었어요? 경쟁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성이 있어서 시장 지배력이 불완전하다. 이런 거였죠. 자, 그럼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 한편 규모의 경제란 이 규모의 경제도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기 위한 신무역 이론의 핵심 이론이었어요. 내용이었어요. 자, 규모의 경제란 개념을 설명해 줘야겠네요. 정의죠. 설명 방법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산이 많이 되면 될수록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비용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상품 생산하는 게 많아져야 평균적으로 생산 비용이 떨어져서 이득을 보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규모 경제라는 건데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네요. 뭐의 특징일까요? 규모의 경제의 특징이죠. 규모의 경제 특징은 뭐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생산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비용은 낮출 수가 있죠. 초기 비용만 높을 뿐이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이제 더 낮아진다는 거죠. 생산하는 비용이. 하지만이라고 이제 한계점이겠죠. 시장의 크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크기는 제한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신무역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신무역 이론에서 뭘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설명했어요. 규모의 경제의 특징도 설명을 했고 한계도 설명했어요. 자, 그럼 규모의 경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한계는 뭘까요? 그렇죠. 시장 내에 기업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각 기업의 규모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초기 비용 투자가 다들 높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지면 좋지만 기업이 되게 많아져 봐요. 그러면 특정 기업에서 생산하는 양은 줄어들겠죠. 그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비용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기업이 되게 많아져 버리면 생산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비용이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세 번째 단락까지에는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무역 이론을 끌어들였는데, 신무역 이론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 두 번째 규모의 경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표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봐봐요. 그림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하여, 이 얘기는 뭐겠어요? 신무역 이론에서 이제 설명하는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거죠.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며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서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생산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럼 한번 잘 봐보세요. 그림의 X축은, 이게 이제 X축이잖아요. X축은 기업의 수 혹은 상품의 수. 자, 기업의 수, 상품의 수예요. Y축은 이게 Y축이죠. Y축은 생산 비용 혹은 상품 가격. 그렇죠. 생산 비용 혹은 상품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또한 CC는 코스트가 아닐까요? 코스트는 비용일 것 같아요. 시장 내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이래요. 그렇죠. 평균 생산 비용을 나타내는 거래요. 코스트일 것 같고, P는 프라이스 아닐까요? 가격일 것 같아요.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 곡선. 그렇죠. 가격이죠. 상품 가격. 이때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 E죠. 그게 요 E. 교차하는 지점 E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되며 이때 균형 기업의 수는 N1이라고 한다. 이게 기업 수죠. N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총 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시장이 정해져 있으면,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총 수요량도 정해져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하는 건 그만큼 그 정해져 있는 만큼만 수요하는 거니까. 만약 이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량은,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 이제 증가하는 거네요. N2로 증가하면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그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평균 생산 비용은 AC1에서 AC2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읽은 부분을 다시 봐봐요.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 평균 생산 비용이 이제 얘인 거잖아요. C잖아요. CC. 그러면 이 평균 생산 비용은 AC1에서 AC2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기업이 증가하게 되면 일부 기업에서의 생산량은 당연히, 기업이 증가하면 생산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생산 비용은 이렇게 늘어나겠죠. 생산량이 감소하면, 그죠?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야 평균적인 그 비용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죠. 또한 and죠. 또한 이 경우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독점력은 약화되어 상품 가격은 P1에서 P2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그죠? 결국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망할 거라는 거죠. 퇴출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은 줄어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냐 하면 흐름이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단 생산량이 감소했어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들의 평균 생산 비용은 증가하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경쟁 기업이 진입해서 기존 기업들의 독점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퇴출될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은 떨어질 것이고, 이게 하나의 흐름을 설명한 거죠. 규모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감소할 경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동일 산업 내에서 기업의 수,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생산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단락에 신무역 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라고 생각했다. 산업 내 무역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중요한 얘기죠.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 기업의 입장에서 볼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지만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어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의 효과죠. 기업 입장에서 효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대요.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게 뭐였었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은 줄어든다라는 거였잖아요. 정해져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왜냐면 시장이 확대가 됐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많아져서. 그렇게 되다 보면 평균 생산 비용은 당연히 감소할 거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에요. 소비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경쟁 기업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상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또한 기존 국내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생산한 것도 이용할 수 있어서 상품 선택의 다양성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결국은 신무역 이론에서는 산업 내 무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았다라는 얘기로 끝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단락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신무역 이론의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더라.
근데 산업 내 무역은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 입장 다 좋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생산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그다음 소비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성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볼까요? 자, 33번을 보세요. 자,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생산량과 평균 생산 비용의 관계. 몇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했나요?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었죠. 세 번째 단락에서 생산량과 그 평균 생산 비용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에 의해. 규모의 경제는 몇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죠.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지만 규모의 경제에 적용되지 않는 산업의 예를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2번이 잘못된 것 같은데 3번 산업 내 무역이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 산업 내 무역이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 몇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어요?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하락하고 선택권이 증가할 것이다. 그죠? 그럼 4번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특징. 이거 몇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어요? 그쵸.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죠. 두 번째 문단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 완전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4번도 맞네요. 근데 5번 고전적 무역 이론인 비교 우위론이 가진 한계. 요거는 한계가 뭐였었어요 아까? 오늘날 무역 양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무역 양상을 설명할 수 없더라. 그럼 5번도 맞아요. 그럼 틀린 건 확실하게 2번이네요. 적용되지 않는 산업이 얘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34번. 자, 다음을 윗글을 참고해서 북의 가와 나에 나타난 무역 양상에 대한 걸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가는 딱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고전무역이죠. 고전무역 중에 비교 우위론 입장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딱 하나만 하잖아요. 특화된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당연히 뭐겠어요? 신무역 이론이 있지 않을까요? 신무역 이론 중에서 산업 내 무역인 것 같아요. 동일한 업종에도 있는 것 같죠. 똑같은 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얘는 특화된 것만 수출을 하는 거고. 그죠? 얘는 특화된 것만 수출만 하더라.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1번 볼까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겠군. 그렇죠. 가에서는 특화된 것만 하는데 나에선 특화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죠. 맞아요. 2번 가와 달리 나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수출이 발생할 수 있겠군. 나에서는 동일한 산업. 그렇죠. 동일한 산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산업 내 무역이었었잖아요. 그 동일한 산업이 무역을 서로 하고 있잖아요. 맞네요. 3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과 보유자원의 차이가 없다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겠군. 노동 생산성과 이거 몇 번째 단락에서 아까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었죠.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고전적 무역 이론 중에 비교 우이론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에서는 고전 무역 이론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하는 게 적합하니까 이게 맞죠. 4번을 보세요.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은 무역을 통해서 간접 생산하겠군. 그렇죠.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간접 생산해서 수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해서 간접 생산해서 이익을 얻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4번도 맞고. 그럼 5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군. 나와 달리 가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